나는 60세가 넘은 지금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난다. 젊을 때의 습관이 몸에 밴 것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회장님, 이제 다 이루셨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사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아직 달리기가 끝난 게 아니오. 인생은 마라톤이다. 젊을 때는 누구나 뛴다. 그러나 60이 넘으면 대부분 멈춘다. 다리 아프다고 나이 많다고 이제는 쉴 때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인생의 전반전은 성장이었다면 후반전은 의미였다. 부자는 이 사실을 알고 가난한 사람은 모른다. 젊을 때 돈을 번 사람은 많지만 노년에도 존경받는 사람은 드물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라톤의 절반만 뛰었기 때문이다. 나는 젊었을 때 종종 생각했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러나 나이 들수록 깨달았다. 끝은 없다. 마라톤에는 종착점이 없다. 달리는 행위 자체가 삶이다. 나는 평생 달렸다. 가난을 뛰어넘기 위해, 무시를 뛰어넘기 위해, 불가능을 뛰어넘기 위해, 그래서 나는 멈추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은 목표를 돈으로 정하고 부자는 목표를 의미로 정한다. 돈은 도달하면 멈춘다. 의미는 도달해도 계속된다. 그래서 부자는 나이 들어서도 계속 달린다. 가난한 사람은 피로를 핑계로 안고 부자는 감사를 이유로 일어난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예순이 넘었을 때 한 중소기업 사장이 내게 찾아왔다. 그는 말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젊은 애들 따라가기 힘듭니다. 이쯤에서 그만두려 합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진짜 힘든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요. 나이 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힘이 아니라 방향이요.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나는 덧붙였다. 60은 끝이 아니라 세상에 빚을 갚기 시작하는 나이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울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 젊은 날을 보았다. 세상에 지고 싶지 않던 나. 그러나 마음이 먼저 포기했던 나. 그때 나는 깨달았다. 사람을 늙게 하는 건 세월이 아니라 포기다. 가난한 사람은 포기를 합리화한다. 이 나이에 뭘 더하겠나? 이제 아들 세상이야.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손을 놓는 순간 세상도 그대를 잇는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열정이다. 나는 60이 넘어도 현장을 찾았다. 용접 불빛이 튀는 그 공장의 냄새 속에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꼈다.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은 이제 일 안 하셔도 되잖아요. 나는 대답했다. 일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요.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 하는 거요. 그때 나는 진심으로 느꼈다. 일은 인간이 늙지 않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약이다. 60세의 부자는 여전히 도전한다. 60세의 가난한 사람은 후회를 계산한다. 그때 내가 그 일을 했더라면. 그러나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늦는다. 나는 그 어떤 실패보다도 도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나이가 들어 용기를 잃는 건 죄다. 세상은 젊은 자의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자의 것이다. 나는 자주 말했다. 늙은 사자는 힘이 약해도 눈빛은 사납다. 그 눈빛을 잃지 말아야 한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젊어서 달리는 건 쉽다. 그러나 늙어서 달리는 건 위대하다. 사람들은 말한다. 회장님은 이미 전설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전설이 되고 싶은 적이 없었다. 나는 단지 현재를 살고 싶었다. 내게 성공은 과거의 훈장이 아니라 오늘의 자세였다. 그래서 나는 매일을 새롭게 시작했다. 어제의 성공에 머물지 않았다. 나에게 어제의 성취는 오늘의 짐이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다시 배우고 다시 도전했다. 가난한 사람은 지난 일을 회상하며 위로받지만 부자는 내일을 그리며 힘을 얻는다. 그것이 인생의 질을 바꾸는 첫 번째 차이다. 나는 청춘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금 당신이 걷는 길은 당신의 노년을 만든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금 당신이 멈추면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나에게 60은 은퇴가 아니라 전환이었다. 삶의 무게중심을 벌기에서 남기기로 옮기는 시기였다. 나는 젊은 시절보다 지금이 더 자유롭다. 왜냐하면 나는 두려움을 잃었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이긴 사람만이 진짜 부자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말한다. 60이 인생의 끝이라 생각하지 마라.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숨이 찬가? 그렇다면 잘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인생은 완주가 아니라 완성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신의 이야기도, 당신의 부부도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배움과 실천의 차이. 왜 어떤 이는 60에도 여전히 성장하고 어떤 이는 이미 멈추는가? 그 답은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자에게만 있다.
나는 젊을 때부터 배움의 힘을 믿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히 느꼈다. 배운다는 건 단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다. 배움은 행동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듣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세미나를 듣고 책을 읽고 누군가의 조언을 들으면서도 그대로 멈춰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다. 좋은 말이네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다음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다. 반면 부자는 배운 것을 실천한다. 작더라도 행동한다. 실패해도 시도한다. 그 차이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인생의 크기를 가른다. 나는 1970년대 초 한 젊은 엔지니어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일본에서 돌아와 새로운 용접 기술을 들고 와서 말했다. 회장님, 이 기술을 도입하면 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간부들이 반대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서 말했다. 해보게. 실패하면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그 젊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입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그래, 말로만 배우면 평생 배운 게 아니다. 직접 해봐야 내 것이 된다. 결국 그 기술은 성공했고 이후 우리의 건설 현장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행동하지 않는 배움은 짐이다. 그러나 실천하는 배움은 무기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 많은 실패를 견디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봤소. 배움이 끝나는 날 성공도 멈춘다오. 나에게 실패는 수업료였다. 어떤 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나는 실패를 통해 배웠다. 가난한 사람은 배움을 정보로 소비한다. 그러나 부자는 배움을 경험으로 변환한다. 60세가 넘어도 나는 여전히 배우려 했다. 내가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나는 회의실보다 현장을 더 좋아했다. 땀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배우는 한마디가 책 100권보다 값졌다. 어느 날 중동 사막의 한 현장에서 젊은 기술자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날의 공기는 모래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왜 직접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모르면 지시할 수 없기 때문이네. 지도자는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배워야 하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나는 그에게서 또 하나 배웠다. 젊은 사람의 눈빛 속에 있는 열정은 늙은 사람의 경험보다 강하다. 그래서 나는 늘 젊은이들 옆에 있었다. 배우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이 들어서 뭘 배우겠습니까?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답했다. 배우지 않아서 늙는 거요. 배움이 멈추는 순간 정신이 늙고 정신이 늙으면 삶이 무너진다. 나는 80이 넘어서도 새로운 기술 이야기를 들으면 눈이 반짝였다. 그게 내 에너지였다. 나이 60 이후에도 부자는 배우려 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한다. 그때부터 몰락이 시작된다. 나는 내 경험에서 단 하나 확신하는 게 있다.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낡지만 배움의 태도는 결코 낡지 않는다. 한 번 배우는 사람은 그 순간만 성장한다. 그러나 늘 배우는 사람은 평생 젊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자네가 오늘 배운 걸 내일 써먹지 않으면 자네는 결국 그걸 잃게 될 거야. 세상은 행동하는 자에게만 지식을 준다. 한 번은 한 고위 임원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요즘 새로운 기술이 너무 많아서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럼 자네는 요즘 하루에 몇 시간을 배우나?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말했다. 배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네가 편해진 거야. 편안함이 사람을 멈추게 하지. 그날 이후 그는 매일 현장을 다니며 기술자와 대화했다. 몇 달 후 그는 나에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요즘 다시 살아있는 기분입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게 배움의 힘이야. 가난한 사람은 말한다. 시간이 없어서 못 배워요. 그러나 부자는 시간을 만들어 배운다. 배움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절박하니까 하는 것이다. 나는 매일 하루의 끝에 반드시 하나를 기록했다. 그것이 기술이든 사람의 말이든 새롭게 느낀 것이든 그 습관이 내 인생을 바꿨다. 왜냐하면 배운 것을 기록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자신감이 된다. 자신감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것은 배움으로 얻는다. 나는 나이 60이 넘어도 늘 질문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그 질문이 나를 젊게 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라고 묻는다. 그 차이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배우는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지만 묻기만 하는 사람은 어제를 붙잡는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 배우면 은퇴가 없다. 배우지 않으면 멈추면 썩는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 배운 지혜는 행동에 깊이를 준다. 세월이 줄 수 없는 건 경험의 신선함이다. 배움은 그 신선함을 유지하게 만든다. 60세의 부자는 배운 것을 내일의 행동으로 옮기고 60세의 가난한 사람은 배운 것을 어제의 위로로 삼는다. 그 둘의 차이가 바로 삶의 무게를 갈라놓는다. 그리고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다. 왜 어떤 이는 배움을 행동으로 옮기지만 어떤 이는 배운 것을 머릿속에만 두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 두려움 때문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두려움을 만났다. 전쟁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책임의 두려움. 하지만 나는 그 두려움을 도망치지 않았다. 정면으로 마주섰다. 그리고 깨달았다. 두려움은 피하면 괴물이 되지만 마주보면 스승이 된다. 가난한 사람은 두려움이 오면 움츠러들고 부자는 두려움을 발판으로 삼는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건 운이 아니라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다. 내가 젊었을 때 정부가 한국이 배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의 일이다. 그때 나는 대답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두려웠다.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두려움은 도전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 내가 뒤로 물러섰다면 지금의 현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두려움이 느껴지면 그건 네가 인생의 중요한 문 앞에 서 있다는 증거다. 가난한 사람은 그 문을 두드리기 전에 돌아서고 부자는 손이 떨려도 손잡이를 잡는다. 결국 용기가 있는 자만이 문을 연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중동의 한 왕이 나를 불러 말했다. 이런 사막에서 조선소를 짓겠다고요? 한국도 작은 나라면서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전하, 사막엔 물이 없지만 사람의 의지는 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나를 대담한 사업가라고 부르지만 나는 늘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겁을 통제할 줄 알았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다스릴 수 있을 뿐이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부자는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는 상처를 주지만 시도는 희망을 준다. 나는 늘 말했다. 실패는 다리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 신호를 보지 못한다. 그들은 두려움을 피하려다가 결국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산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두려움을 피하면 그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그러나 마주서면 사라진다. 나는 나의 예순이 넘어도 여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물었다.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만두는 순간 나는 두려움의 노예가 된다. 도전이 없으면 인생은 정체된다. 정체된 인생은 서서히 썩는다. 나는 60세 이후에도 매일 스스로를 불편하게 했다. 왜냐하면 편안함은 성장의 적이기 때문이다. 부자는 불편함 속에서 기회를 찾고 가난한 사람은 불편함을 피하려다 결국 기회를 놓친다. 한 번은 한 후배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나는 대답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마라. 그냥 그걸 안고 걸어라. 두려움을 없애려 하면 도망치게 된다. 하지만 안고 걸으면 결국 익숙해진다. 나는 두려움을 적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깨우는 신호로 여겼다.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내 심장이 말하곤 했다. 지금이 네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때다. 내가 회사를 경영할 때 가장 무서웠던 건 위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포기하는 눈빛이었다. 두려움은 전염된다. 그러나 용기도 마찬가지다. 내가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나누면 직원들은 오히려 안심했다. 그때 나는 알았다. 리더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끌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난한 사람은 늘 위험을 계산한다. 이걸 하면 망하지 않을까? 손해보면 어쩌나? 그러나 부자는 가능성을 계산한다. 이걸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실패해도 배울 게 있을까? 계산의 방향이 다르다. 나는 수없이 위험을 감수했다. 그중에는 실제로 실패로 끝난 일도 많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실패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뚫고 나간 경험은 돈보다 값지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사람의 머리에서 생기지만 용기는 가슴에서 나온다. 머리로만 사는 사람은 두려움에 갇히고 가슴으로 사는 사람은 용기로 나아간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머리가 시키는 일은 안전하지만 가슴이 시키는 일은 위대하다. 나는 그 말을 지금도 믿는다. 인생의 진짜 변화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일어난다. 가난한 사람은 두려움을 핑계로 삼고 부자는 두려움을 이유로 삼는다. 가난한 사람은 말한다.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러나 부자는 말한다. 무섭기 때문에 해야 한다. 나는 지금도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그 두려움 덕분에 나는 아직 도전한다. 두려움이 사라진 인생은 이미 끝난 인생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평온할지 모르지만 성장도 없다. 두려움을 마주한 인생은 힘들지만 그 안에 진짜 자유가 있다. 자유는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그것이 내가 배운 삶의 진리였다. 그리고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인생에서 두려움을 이긴 사람만이 결국 사람을 얻는다. 다음은 그 이야기다. 부자는 관계를 쌓고 가난한 사람은 불만을 쌓는다. 이제 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나는 평생 동안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라는 것을, 돈도 기술도 결국 사람으로부터 온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은 사람을 잃는다. 왜냐하면 관계를 관리하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부자는 관계를 쌓고 가난한 사람은 불만을 쌓는다. 부자는 상대의 장점을 찾고 가난한 사람은 단점을 본다.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은 점점 외로워지고 세상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점점 풍요로워진다. 인생의 품격은 결국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느냐로 결정된다. 나는 현장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늘 사람을 중심에 두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였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중동 공사 현장에서 외국 엔지니어가 내게 말했다. 회장님, 당신은 왜 이렇게 직원들을 믿습니까? 감독하지 않으면 부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들을 의심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의심은 벽을 만들지만 신뢰는 다리를 만든다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날 이후 그는 나를 믿음의 사장이라 불렀다. 나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믿음은 단순히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상대의 가능성을 믿는 용기다.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의 실수를 보면 봐라,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자는 괜찮다. 이번엔 배웠을 거야 라고 말한다. 나는 후자의 태도를 선택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기회를 주면 성장한다. 나는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다시 맡겼다. 한 번은 부하 직원이 큰 계약을 망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모두가 그를 해고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손해를 봤지만 자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이 회사의 이익이야. 그는 눈시울을 붉혔다. 몇 년 후 그는 그 누구보다 성실한 리더가 되었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사람은 버릴 게 아니라 키워야 하는 존재다. 관계에는 투자와 인내가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은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부자는 원칙으로 사람을 대한다. 감정은 순간을 해결하지만 원칙은 시간을 견딘다. 나는 분노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감정이 내일도 남을까? 대부분의 감정은 하루면 사라진다. 그러나 신뢰는 10년이 걸려도 남는다. 나는 감정적인 결정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 왜냐하면 한순간의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을 볼 때 능력보다 의지를 봤다. 능력은 배울 수 있지만 의지는 타고난다. 회사가 성장하는 것도 국가가 성장하는 것도 결국 그 의지를 가진 사람 덕분이다. 나의 철학은 단순했다. 사람을 믿으면 사람은 그 믿음에 맞는 사람이 된다. 실제로 나는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바꿨다. 믿음은 그 자체로 교육이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말한다. 내 주변엔 좋은 사람이 없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좋은 사람을 찾지 말고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라. 인생은 거울이다. 당신이 비추는 만큼 세상도 비춘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원칙을 지켰다.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었다.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려 했다. 그것이 결국 돌아왔다. 그게 관계의 순환이다. 부자는 주고 가난한 사람은 계산한다. 계산하는 마음은 결국 손해를 부른다. 그러나 주는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것이 내가 평생 경험으로 배운 진리다. 한 번은 나에게 젊은 직원이 물었다. 회장님, 사람을 믿었는데 배신당하면 어떡합니까? 나는 대답했다. 그래도 믿어야지. 배신은 상대의 죄지만
불신은 내 영혼을 망친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상대를 완벽하게 신뢰한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내가 먼저 벽을 만들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세상은 그 벽을 허무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 내가 외국 사업을 할 때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었다. 진심은 통한다는 것, 진심에는 국경이 없다. 나는 계약서보다 악수를 더 믿었다. 악수는 문서보다 오래 남는다. 문서는 법을 증명하지만 악수는 사람을 증명한다. 그래서 나는 거래가 끝날 때마다 항상 상대의 눈을 보고 말했다. 당신과 나는 오늘부터 같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관계를 이익의 수단으로 본다. 그러나 부자는 관계를 인생의 자산으로 본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이익이 사라지면 사람도 떠난다고 느끼지만 부자는 신뢰가 남으면 이익은 언젠가 돌아온다고 믿는다. 나는 내 인생에서 수없이 어려운 순간을 겪었지만 사람 덕분에 살아났다.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이었다. 이제 나는 단언할 수 있다.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은행이다. 신뢰를 쌓으면 언제든 인생의 위기를 이길 수 있다. 반대로 불신을 쌓으면 평생의 고립이 시작된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다. 결국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말한다. 사람은 당신의 거울이다. 당신이 믿는 만큼 그들도 당신을 믿는다. 가난한 사람은 늘 원망하며 고립되고 부자는 신뢰하며 확장된다. 관계는 돈보다 강하다. 왜냐하면 돈은 사라져도 신뢰는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관계를 유지하는 힘, 즉 시간 관리다. 부자는 시간을 다스리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에 끌려다닌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돈은 태어날 때부터 차이가 있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 그러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다. 부자는 시간을 관리하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에 휘둘린다. 부자는 하루를 설계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하루를 견딘다. 이 차이가 쌓여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원칙을 지켰다. 시간을 지배하면 인생을 지배한다. 나는 새벽을 사랑했다. 모든 것이 조용한 그 시간, 세상이 아직 잠든 시간, 그때 나는 생각을 정리했다. 전날의 실수, 오늘의 계획, 앞으로의 목표. 새벽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대부분은 잠으로 흘려보낸다. 나는 말했다. 남이 자는 시간에 일어나라. 그것이 가장 쉬운 성공의 방법이다. 부자는 하루를 앞당기고 가난한 사람은 하루를 늦춘다. 시간의 시작선에서 이미 승부가 갈린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하루가 너무 짧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생각이 많아서 그래. 일은 계획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은 정의하지 않으면 늘어난다. 부자는 시간을 목적으로 쓰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감정으로 쓴다. 화가 나면 시간을 낭비하고 후회하면 더 낭비한다. 나는 감정이 아니라 일정표로 살았다. 시간 관리의 핵심은 우선순위다. 부자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가난한 사람은 쉬운 일을 먼저 한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오늘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지금 해라. 그것이 진짜 용기다. 대부분은 하고 싶은 일부터 한다. 그러나 인생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가장 어려운 결정을 먼저 내렸다.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그 결정을 지켜내는 데 썼다. 60세 이후의 부자는 시간을 투자로 보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로 본다. 부자는 일시간을 공부하거나 사람을 만나며 미래를 쌓고 가난한 사람은 일시간을 불평하거나 TV를 보며 잃는다. 하루 24시간이 똑같지만 그 일시간이 쌓이면 인생이 달라진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네가 일시간을 허비할 때 누군가는 그 일시간으로 인생을 바꾸고 있다. 내가 현대건설을 운영하던 시절 공사 일정은 언제나 빠듯했다. 그러나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집중이 부족한 거다. 사람들은 시간에 쫓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결정하지 못해 시간을 낭비한다. 부자는 즉시 결정하고 가난한 사람은 망설인다. 결단력은 시간을 절약하는 최고의 기술이다. 나는 회의에서도 불필요한 말을 싫어했다. 핵심만 말하게. 나머지는 현장에서 보자. 그것이 내 습관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기다린다. 좋은 시기가 오면, 돈이 생기면, 누가 도와주면, 그러나 그런 시기는 오지 않는다. 부자는 지금 행동한다. 왜냐하면 지금이 유일한 시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기회란 늘 바쁜 와중에 찾아왔다. 여유로울 때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시간이 없을 때가 기회가 오는 때다. 시간을 관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기록이다. 나는 하루가 끝날 때마다 반드시 일기를 썼다. 오늘 누구를 만났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내 삶의 이력서였다. 1년, 10년이 지나 다시 읽어보면 내 실수와 성장의 궤적이 보였다. 나는 깨달았다. 시간을 기록하는 사람은 인생을 잃지 않는다. 반대로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부자는 시간을 쌓는다. 가난한 사람은 요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부자는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웠는가를 묻는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네가 한 행동이 그 시간의 무게를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속도는 빨라진다. 그러나 그것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다. 반복 때문이다. 똑같은 하루를 살면 시간은 느껴지지 않는다. 새로운 도전을 하면 하루가 길어진다. 그래서 나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일을 시도했다. 뇌가 깨어있고 마음이 설레야 시간이 느려진다. 그것이 젊게 사는 법이다. 나는 이렇게 믿었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시간을 헛되이 쓰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가볍게 여긴다. 부자는 시간을 돈보다 귀하게 여기지만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공짜로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산이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묻는다. 당신은 시간을 쓰는가? 아니면 시간을 흘려보내는가? 부자는 하루를 설계하며 살고 가난한 사람은 하루를 견디며 산다. 그 차이가 인생의 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 시간의 힘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그들은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다. 부자는 가진 것을 감사하며 더 키우고 가난한 사람은 없는 것을 불평하며 더 잃는다. 이제 그 마지막 두 가지 중 하나, 감사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나는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서야 감사의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젊을 때 나는 늘 부족함을 채우려고 달렸다. 돈이 부족하면 돈을 벌고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모았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부족한 걸 채우는 삶은 끝이 없다는 것을. 진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고 가난한 사람은 잃은 것에 집착한다. 부자는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가난한 사람은 불만으로 시작한다.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나는 새벽마다 눈을 뜨면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숨을 쉬게 해줘서 고맙다. 공장이 돌아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미 가진 것을 보지 못한다. 건강이 있을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가족이 곁에 있을 때는 사랑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을 잃은 후에야 뒤늦게 깨닫는다. 나는 그런 인생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 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현실을 긍정하는 지혜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1980년대 초 중동 공사 현장에서 한 현장 소장이 내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모래바람이 너무 심해서 공사를 중단해야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오늘도 바람이 불었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말했다. 그럼 바람이 있다는 건 우리가 여전히 사막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야. 감사하게 생각하게. 그는 처음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며칠 후 나에게 말했다. 회장님, 감사하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웃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못하지만 마음의 각도를 바꾼다. 각도가 바뀌면 보이는 세상이 달라진다. 가난한 사람은 늘 세상을 원망한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러나 부자는 묻는다.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게 뭘까? 원망은 과거를 묵지만 감사는 미래를 연다. 나는 어려운 시절일수록 감사할 이유를 찾으려 했다. IMF 때 모든 기업이 흔들릴 때 나 역시 불안했다. 하지만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이 시기를 버티면 우리는 더 강해질 거야. 이 위기조차도 감사해야 해. 그때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못했다. 그러나 몇 년 후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 감사는 절망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다. 감사는 습관이다.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나는 매일 밤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속으로 세 가지를 떠올렸다. 오늘 고마웠던 일은 무엇인가? 처음엔 작았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커피,
현장에서 만난 한 직원의 인사, 고장난 기계가 다시 돌아간 일, 그러나 그 작은 감사들이 내 하루를 바꿨다. 감사는 마음의 근육이다. 매일 쓰면 강해지고 쓰지 않으면 약해진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안이 자란다. 사람은 두 가지 감정 중 하나를 키운다. 감사 아니면 불평이다. 감사는 마음을 확장시키고 불평은 마음을 좁힌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회를 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문제만 본다. 결국 세상은 같은데 보는 눈이 다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부자다. 왜냐하면 가진 걸 헤아리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나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늘 부족함만 보입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오늘 하루 중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나?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지금 이렇게 회장님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일이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 마음을 매일 훈련하게. 그 후 그는 매일 감사 노트를 썼다. 몇 달 후 그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말했다. 회장님, 신기하게도 불안이 줄었어요. 나는 대답했다. 불안은 미래를 두려워할 때 생기고 감사는 지금을 붙잡을 때 생긴다. 감사는 현재를 풍요롭게 한다. 부자는 가진 걸 세고 가난한 사람은 잃은 걸 샌다. 그래서 부자는 점점 여유로워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초조해진다. 나는 IMF 당시 수천억의 부채를 떠안고도 감사했다. 그래도 사람은 남았다. 나는 그 사실 하나로 버텼다. 돈은 없어도 사람은 남았고 신뢰는 남았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 감사가 나를 다시 일어서게 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불안에 잡아먹힌다. 왜냐하면 그는 늘 없는 것만 보기 때문이다. 세상에 완벽한 행복은 없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불완전한 현실을 완전하게 만든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가진 게 많아지고 불평하는 사람은 가진 것도 잃는다. 부자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가난한 사람은 불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의 첫 감정이 그날의 운명을 결정한다. 나는 언제나 아침에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나에게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 일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이를 고통으로 보고 부자는 이를 기회로 본다. 감사는 고통의 의미를 바꾸는 힘이다. 나는 오늘도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감사는 선택이다. 그러나 그 선택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감사는 마음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다. 그것이 쌓이면 운명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감사의 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을 감사할 뿐 아니라 그것을 세상과 나누려 한다. 가난한 사람은 불평하며 움켜쥐고 부자는 감사하며 나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나눔의 철학이다. 부자는 베풀수록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움켜쥘수록 더 가난해진다. 그 이유를 말하겠다. 나는 인생에서 나눔이야말로 부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단계라는 걸 늦게 깨달았다. 젊을 때는 버는 법을 배웠고 중년에는 지키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주는 법을 배웠다. 돈은 쌓을수록 무거워지고 나누어야 가벼워진다. 부자는 나누며 평화를 얻고 가난한 사람은 움켜쥐며 불안을 얻는다. 이것이 세상이 만들어낸 역설이다. 나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나 혼자 쓰기 위해 번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돈은 흐를 때 가치가 있다.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사람의 마음도 같다. 가진 걸 움켜쥐면 불안이 썩고 나누면 감사가 흐른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은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1970년대 초 회사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였다.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결단했다. 내 개인 재산을 팔아 그 월급을 지급했다. 주변에선 다들 반대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회사도 없다. 이건 손해가 아니라 투자다. 몇 달 후 회사는 기적처럼 회복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나누면 손해가 아니라 순환이다. 가난한 사람은 있을 때 나누자고 말하지만 부자는 지금 나누자고 말한다. 가난한 사람은 여유를 기다리지만 부자는 여유를 만든다. 나는 돈이 많아서 나눈 게 아니다. 나누었기 때문에 돈이 생겼다. 세상은 이상할 정도로 공평하다. 움켜쥐는 자는 잃고 베푸는 자는 얻는다. 어느 날 한 젊은 사업가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돈을 나누면 결국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돈은 줄어들지 않네. 다만 형태가 바뀔 뿐이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덧붙였다. 오늘 네가 준 돈은 누군가의 감사로 남고 그 감사는 언젠가 기회가 되어 돌아온다. 나눔은 눈에 보이지 않게 복리로 불어난다. 나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배운 게 있다. 사람은 밥 한 그릇을 나눌 때 진짜 마음이 보인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철학이 되었다. 나는 밥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회사 식당은 언제나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 직원들이 밥을 먹는 소리가 나에게는 가장 큰 음악이었다. 그들의 땀으로 회사가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이렇게 다짐했다. 이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 그것이 내가 현대를 세운 진짜 이유였다. 나눔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태도의 문제다. 마음이 다친 사람은 100권을 나누기 힘들고 열린 사람은 1억도 웃으며 내놓는다. 나는 돈보다 의미를 나누려 했다. 경험, 시간, 믿음, 기회. 그것이 진짜 나눔이다. 나는 실패담도 숨기지 않았다. 젊은이들에게 내 실패를 들려주며 말했다. 이건 내 인생의 값비싼 수업료다. 너희는 이 수업을 공짜로 들어라. 그 말에 눈물 흘리는 후배들이 있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가난한 사람은 늘 나도 여유 있으면 도울 거야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나눔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서 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믿었다. 돈을 버는 건 재능이지만 돈을 나누는 건 인격이다. 부자는 돈의 사용처에서 품격이 드러나고 가난한 사람은 돈의 용처에서 불안이 드러난다. 한 번은 해외 출장 중 현지 노동자 한 명이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한국에서 온 분들은 늘 우리를 높이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다릅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사람을 존중하는 세상이 부자라고 생각하오. 그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했다. 그것이 진짜 나눔이다. 돈이 아니라 존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 나눔의 끝에는 평화가 있다. 베푸는 사람은 잠이 편하고 움켜쥐는 사람은 잠이 불안하다. 나는 재산이 많았지만 밤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건 나눴기 때문이다. 돈은 쌓아둘수록 걱정이 늘고 흘려보낼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 부자가 평온한 이유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덜 집착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이 60이 넘어서야 진짜 부자가 되었다. 그때의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였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진 걸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 마음이 바로 행복이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걸 잃을까 불안하지만 부자는 가진 걸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다. 세상은 그 마음의 크기에 따라 보상을 준다. 나눔은 곧 순환이고 순환은 생명이다. 나는 오늘 이 말을 남기고 싶다. 나눔은 부자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주는 순간 또 다른 길이 열린다. 그것이 인생의 신비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인생의 모든 단계를 지나 도달한 결론을 이야기하려 한다. 부와 가난의 차이는 결국 마음의 방향에 있다. 부자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 등을 돌린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 나는 말하겠다. 진짜 부는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가슴 속의 평안이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겪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단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다. 부와 가난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의 문제였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돈을 쫓았지만 결국 깨달았다. 돈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만 사람을 완성시키지는 못한다. 진짜 부는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가슴 속의 평안이었다. 60세 이후의 삶은 이상하게도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내려놓았는지로 평가되었다. 부자는 내려놓음으로 자유로워지고 가난한 사람은 집착으로 더 무거워진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인생을 편하게 해주지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평안은 성공보다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네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인생의 불을 결정한다. 마음이 세상을 향해 열려 있으면 기회가 보이고 세상을 원망하면 한계만 보인다. 부자는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고 가난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린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둘의 길은 갈라진다. 한 번은 어느 노인이 내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나는 평생 일만 하다 보니 남은 게 없습니다. 나는 물었다. 당신이 잃은 것은 돈입니까? 아니면 마음입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을 잃으면 인생은 끝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출근길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리고 몇 달 뒤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제야 회장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니 인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확신했다. 부는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달려있다. 부자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어제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내일은 없다. 인생이 멈추는 순간은 나이가 아니라 변화를 멈춘 순간이다. 나이 70이 넘어도 도전하면 젊고 30이라도 포기하면 늙는다. 나는 말년에 많은 후배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돈은 네가 가진 도구일 뿐 네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은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돈이 생기면 본성이 커진다. 작은 돈에도 감사할 줄 알던 사람은 큰 돈에도 겸손하지만 작은 돈에도 불평하던 사람은 큰 돈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크게 비춘다. 나는 평생 동안 수백 명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보았다. 부자는 겸손했고 가난한 사람은 자존심이 높았다. 겸손은 자신감의 증거고 자존심은 두려움의 증거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걸 나누며 더 커지고 가난한 사람은 비교하며 작아진다. 인생의 차이는 비교와 감사 사이에서 갈린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어제의 너와 비교하라. 비교는 불안을 낳지만 감사는 평안을 낳는다. 부자는 마음의 중심이 현재에 있고 가난한 사람은 과거와 미래에 묶여 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느라 지금을 잃는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만이 네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나는 그 진리를 매일 새벽마다 되새겼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이 부자다. 나는 젊은 시절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야 알았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였다. 의미 없는 돈은 무게만 남기고 의미 있는 돈은 흔적을 남긴다. 내가 만든 건설 현장보다 더 소중했던 건 그곳에서 함께 땀 흘린 사람들의 삶이었다. 나는 그들의 삶을 통해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 이제 내 나이 80이 넘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물었다. 정주영, 너는 성공했는가? 나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답했다. 나는 평안을 얻었으니까. 성공이란 세상이 정해주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던진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상태다. 나는 내 삶에 후회가 없었다. 실수도 실패도 모두 내 인생의 교사였기 때문이다. 부자는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고 가난한 사람은 인생을 원망한다. 받아들이면 용기이고 원망은 포기다. 나는 인생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것이 평안의 시작이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다. 부자가 되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안에 있다.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열고 시간을 계획하고 남을 돕고 자신을 단련하라. 그러면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돈보다 값진 것은 평안이고 평안보다 큰 분은 없다는 것을. 나는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 말을 남기고 싶다. 가난은 주머니가 비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어서 생긴다. 부는 통장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데서 시작된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라. 그것이 진짜 인생의 승리다. 그리고 기억하라. 세상은 마음의 크기만큼만 넓어진다. 당신의 마음이 넓어질수록 당신의 인생도 넓어진다. 그것이 내가 평생 걸어온 길이자 정주영이라는 이름이 남기고 싶은 마지막 교훈이다.